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공개 직후 시즌1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막상 본격적인 시청이 시작되자 대박이 터진 것인데요.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2의 IP는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오징어 게임2의 시청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전체 러닝타임으로 나눈 시청수는 6,800만이었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영어권 TV 부문, 영어, 비영어권 영화 부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청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공개 첫 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9월 넷째 주 전작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세운 4억 4,873만 시간의 기록을 깨고 최대 시청시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92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미 누적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올랐습니다. 매출도 초대박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제작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해 약 1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시즌1이 1위를 차지하는데 8일이 걸렸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시즌2의 예상 수익은 최소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역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봤을 때 시즌2가 시즌1 못지않은 흥행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에피소드별 영어 자막 집중 분석을 통해 누나, 오빠 등 한국어의 의미와 딱지놀이, 육각, 5종 경기, 둥글게 둥글게 등 한국형 놀이문화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현재 93개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계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시즌1에 이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인기를 얻자 이번에도 중국은 어김없이 불법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편에 이어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컨텐츠 도둑 시청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당국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에서 오징어 게임2의 평점은 6.4점이며 리뷰 개수는 약 6만 개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류스타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제작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알면서도 눈 감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이번에도 각종 한국인 놀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1 공개 이후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 뽑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데 이어 이번 시즌2 공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공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사이에서는 정말 6.25 전쟁 당시 총알로 공기놀이를 했냐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호주 틱토커가 오징어 게임2에 나온 공깃돌을 3D 프린터로 구현해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시즌2의 4화 6개의 다리에선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민속놀이가 5종 세트로 등장했는데요. 특히 해병대 출신 참가자 강대호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은 틱톡에서 1031만에 재생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게임에 비해 규칙이 복잡한 공기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며 해외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영국 주간지 라디오 타임스는 공기놀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서구권 시청자에겐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임이다. 공기놀이의 장점은 접근성이다. 돌, 자갈, 주사위, 구슬 등 작고 둥근 물건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공기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한국의 공기 판매가 엄청나게 늘 것 같다. 아마존에서 8달러에 공기 한 세트를 샀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시청자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4년 전 공기놀이를 영어로 소개한 유튜브 영상 공기놀이 하는 법에도 오징어 게임을 보고 온 사람 시즌2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최신 댓글이 달렸을 정도로 공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이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도 역주행 중입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공깃돌을 구하지 못한 해외 시청자가 돌, 초콜릿, 주사위 등으로 공기놀이에 도전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남성은 나는 오징어 게임에 집착하고 있다며 456이 적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초콜릿 5개로 1단부터 5단까지 도전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또 다른 인도 유튜버는 로제의 아파트를 배경음악으로 돌멩이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3D 프린팅 커뮤니티 메이커월드에서는 드라마에 나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공기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명한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짝짓기 게임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레딧에서는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 중독성이 엄청나다, 음악이 강렬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게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동요 둥글게를 리믹스하거나 짝짓기 게임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구현하는 등 팬들의 2차 창작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고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해봤다.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아서 더욱 재밌었다. 플라스틱 공깃돌이 없어서 자갈을 사용했는데 너무 무겁고 아팠다. 플라스틱 공깃돌을 주문해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이런 공깃돌은 어디서 주문해야 되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아마존에서 공기를 검색하면 주문할 수 있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또 레딧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극중 배우 강하늘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소감인데요. 처음에는 그가 지루한 필러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나에게 끌렸어요. 저는 항상 진실함과 완벽함을 사랑합니다라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극중 강하늘 배우에게 대역이 있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엔딩 크레딧에는 공기놀이 손대역 박종남이라는 이름이 공개돼 있는데요. 극중 5종 게임 중 공기놀이를 한 번에 성공해야 하는 장면에서 강하늘이 연기한 대호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남다른 공기놀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박종남 씨가 극중 대호의 손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박종남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징어 게임2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넷플릭스 데뷔 오징어로 출연한 것 아니고 손대역이라며 결혼식 이틀 전 연락을 받고 결혼식 하루 전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2인 줄 모르고 출연에 응했다는 박종남 씨는 대전에 가서 엄청난 보안 서약서들을 쓰고 들어갔다. 점심 먼저 먹자고 하셔서 식당에 따라갔는데 앞에 이병헌님, 이정재님, 강하늘님이랑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내 생에 이런 유명한 배우분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다니 라고 회상했습니다. 결혼이 내일인데 와주셨다는 얘기, 공기를 어쩌다 잘하게 되었냐, 결혼 축하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며 배우들과 밥을 먹었는데 보안 때문에 사진 한 장, 사인 한 장 못 남긴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종남 씨는 촬영장은 1단부터 꺾기까지 원테이크로 찍으면 되는 거라 어렵지는 않았으나 배우분들과 2인 삼각부터 같이 해야 해서 너무 떨렸다. 2번 정도 촬영하고 생각보다 금방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후기로는 촬영 전으로 강하늘님이 계속 긴장을 풀어주신 게 인상 깊다. 공기하는 법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같이 제기도 차고 촬영 끝나고는 안 해주라고 성심당 부축빵도 주신 게 생각난다. 왜 강하늘 하는지 알 것 같으니라고 배우 강하늘에 대한 미담도 공개했습니다. 박종남 씨는 지난 2021년 SBS 생활의 달인에 공기놀이 달인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2 역시 생활의 달인 PD를 통해 섭외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오징어 게임, 과연 이번 시즌2는 또 어떤 기록들을 달성할지 기대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대박으로 이어지자 일본은 지금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오징어 게임 시즌2 92개국에서 1위, 압도적 스코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특히 일본에서 유독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이 궁금해서도 보고 욕하면서도 보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보고 아무튼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1보다 2가 더 재밌더라. 각본도 진짜 잘 짜여있고 배우들 연기도 진짜 최고였어. 1은 게임성과 심리전을 즐기는 느낌이었는데 시즌2는 이병헌이 준주연이라 완전 다른 작품 같아서 신선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전부 다 봤다. 다음 시즌에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 라이어 게임이나 카이지처럼 시즌1만큼 센세이셔널한 전개를 기대했다면 저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즌3로 연결하려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평가는 보유하고 싶음. 내년에 나올 시즌3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솔직히 시즌1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이병헌이 정체를 시청자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모르는 이런 설정이 꽤 교묘했다. 맞아. 그러고 보니 기우는 프론트맨 얼굴을 몰랐지. 또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을 보면서 한탄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전성기는 이미 옛날 얘기다. GDP도 뒤처지고 일본 드라마는 유치원 놀이 같은 수준이라 세계를 놀라게 하긴 글렀다. 몇 년 전에 TBS에서 방영한 일본 침몰 엄청 기대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퀄리티라 실망감이 엄청났던 기억이 있다. 여러 제약 때문에 창작자들이 진짜로 만들고 싶은 걸 못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일본은 이제 정말 별로인 것 같아. 비반트도 해외에서 별로 평가 못 받았다며. 나도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나올 땐 역시 카이지즈라고 생각했는데 시즌2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고 느꼈어. 7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병헌의 연기가 좋아서 볼만함. 속편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전개를 추가해 더 화려해진 시즌2. 엄청나게 깊이 있고 재밌었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공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딘가 조작된 거겠지. 전 세계 92개국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시작할 때 재생수가 많은 건 당연하지. 평가가 나오기 전에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혹평이 퍼질수록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곧 이런 반론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미 세계 트렌드야, 아저씨.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2 월드 프리미어에서 넷플릭스 CEO 테드 사란도스가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의 약 80%가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다라고 했어. 난 영어를 알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봤거든. 댓글 단 사람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계대사가 참석하고 수많은 관객과 함께 유튜브로 전 세계에 라이브된 CEO 연설은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아도 오징어 게임2의 세계적인 성공은 또다시 전 세계 소셜미디어,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챌린지가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인해 현재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오징어 게임2를 보고 공기놀이에 도전한 세계 누리꾼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된 드라마답게 공기의 영어 표기도 인기 검색어가 됐는데요. 한 유튜브 누리꾼은 456을 이름표처럼 가슴에 붙인 채 공깃돌 대신 주사위를 이용해 공기놀이를 해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456은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의 게임 참가 번호입니다. 한 틱톡 이용자 역시 오징어 게임2로 내가 마치 인생이 걸린 것처럼 공기를 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가며 공기놀이를 하는데 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공깃돌을 제작한 누리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오징어 게임2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공깃돌을 만들어 공기놀이를 즐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기 고수들의 솜씨도 관심을 끕니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모두 공기놀이 1단부터 5단까지 한 번에 성공했는데 조회수가 각각 1,780만 회, 1,87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가 불러온 해외 공기 열풍이 실질적인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2의 순기능 좋다. 한인교포 어머니들이 자신의 공기 기술을 보여주고 계신데 라는 글을 보면 오겜2의 성공으로 한인교포 사회에서도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인들이 교민들에게 공기놀이를 물어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2 게임 중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도 화제인데요. 가위바위보는 해외에서도 익숙한 게임이지만 여기에 하나 빼기가 더해지면서 생소함과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둥글게둥글게도 화제입니다. 둥글게둥글게는 2021년 8월별 세안 이수인 작곡가가 작사 작곡해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노래인데요.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이 2013년 발표한 링가링가의 제목도 이 노래의 후렴에서 따왔고 그룹 써니힐의 2012년 발표곡 배짱이 찬가도 둥글게 둥글게를 샘플링한 것입니다. 이런 둥글게 둥글게는 오징어 게임2에서 100여 명의 탈락자를 만든 미션곡으로 사용됐는데요. 참가자들이 회전 무대에서 노래를 들으며 대기를 하다가 지명되는 숫자에 맞춰 짝을 지어 무대 밑에 준비된 대기실 방으로 들어가고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 래퍼 타노스 등은 그의 패거리와 함께 손으로 반짝반짝을 하는 둥글게 둥글게 율동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틱톡 이용자는 오징어 게임2에서 이 노래를 들은 뒤로 멜로디를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다면서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강한 중독성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523만 회를 넘겼습니다.
오징어 게임2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도 100만 조회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둥글게 관련 네티즌들의 영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댓글들도 주르리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꽂혔다. 둥글게.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정말 마음에 들어. 심지어 둥글게는 클럽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 출신 DJ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둥글게 리믹스 버전 음원을 게재했고 태국 푸켓의 유명 클럽에서 둥글게를 틀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둥글게가 로제의 아파트 열풍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2 효과는 넷플릭스 앱 사용자 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인 975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가 지난주 공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YG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12월 4주차의 국내 넷플릭스 앱 사용자 수는 집계 이래 가장 많은 975만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2 공개 전인 직전 주 대비 일주일 만에 앱 사용자 수가 187만 명 급증했는데요. 해당 수치는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넷플릭스가 네이버와 협업하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 고객에게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 것 역시 이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을 이용하는 것 대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더 저렴해 넷플릭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인데요. 이래저래 넷플릭스에게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골든글로브를 탈 것인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역인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등은 지난 3일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참석차 미국 LA로 출국했습니다. 디클락 프로덕션이 주관하는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매년 전 세계의 영화와 미국의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오는 5일 열립니다. 오징어 게임2는 이례적으로 정식 공개 전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 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경쟁작은 디즈니 플러스의 쇼군, 넷플릭스의 외교관, 애플 TV 플러스의 슬로우 시스, 프라임 비디오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등입니다. 오징어 게임2에 대한 수상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올해 골든글로브의 작품상은 한일 대결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난해 9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18개 부문을 수상한 쇼군이 강력한 수상 후보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2 공개 이후 수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완결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골든글로브 작품상은 쇼군이 차지했고 오징어 게임의 수상은 3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공개 직후인 12월 27일 92개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이튿날인 28일에는 93개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공개 후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시청 시간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대했던 미국 골든글러브 작품상 수상은 실패했지만 오징어 게임 제작진은 전혀 실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애초부터 시즌2, 3를 나눴을 때 이미 시즌2의 수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수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얼마나 많은 상을 휩쓸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마저도 뜨겁습니다. K푸드 1세대는 치킨, 비빔밥, 삼겹살, 소주, 만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음식 열풍은 라면과 냉동김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일명 K 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호주 한 국가에서만 한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 음식 하면 주로 불고기, 삼겹살, 김치가 주였다면 최근 호주에 수출된 주요 품목을 보면 인스턴트 라면, 스낵, 김, 소스류, 주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주류와 치킨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K푸드의 수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메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타면서 순식간에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는데요. 라면과 냉동김밥의 수출 성장세로 우리나라의 농식품부 수출액이 100억 달러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트레이더조 냉동김밥 품절 사태는 한국의 냉동김밥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대변해줍니다. 미국 유명 대형마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올고대 냉동김밥은 지난해 미국에서의 첫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단 열흘 만에 대략 100만 개의 전체 물량이 다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냉동김밥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을 정도로 품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 이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각국에 진출해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는데요. 대체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냉동김밥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가성비입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당시 냉동김밥의 미국 판매 가격은 3.99달러였는데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고 또 비건 제품이라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냉동김밥이 어떻게 건강한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김밥 역시 당근은 제주산, 쌀은 구미산을 사용하는 등 전부 한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트레이더조에서 원가 절감을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자고 했지만 질 좋은 원재료를 써야 제품의 퀄리티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냉동김밥에 대한 편견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시식행사를 통해 인식을 바꾸면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동김밥이 밥이 딱딱하거나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시식을 하기만 하면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냉동김밥이 음식 박람회 중에서도 가장 핫한 코너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도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냉동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해동 트레이 개발에 있었습니다. 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해동을 위해 전자레인지에서 골고루 해동이 될 수 있는 트레이를 개발했는데 김밥을 3알씩 틈을 벌려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올고디 대표는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되는 김밥을 보면서 김밥을 얼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냉동김밥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좋은 재료와 맛은 기본이고 소비자의 입에 전달되기까지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냉동기술과 해동기술에 주력했고 그 결과 냉동김밥은 퍽퍽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올곧은 이제 냉동비빔밥과 냉동국밥, 냉동덮밥 등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고 곧 냉동샐러드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샐러드는 생채소여야 한다, 얼릴 수 없다는 편견을 곧 깰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올곧은 이제 미국은 물론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공장 설비를 완전히 가동해도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여러 회사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는 등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곧 올해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산 냉동김밥을 아이들 도시락으로 활용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점심시간에 냉동김밥을 꺼내면 학교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된 기분이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과거 한인들이 미국 학교에 김밥을 가져오면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학교에서는 김밥이 유행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도 한국 김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동김밥 먹어봤는데 잡채 맛이 가장 맛있었다. 냉동 후 재가열된 쌀을 꺼리는 편인데 이 한국 냉동김밥은 너무 맛있었다. 딱딱한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으면 정말 편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김밥은 그저 한국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거나 아이들 소풍 때 많이 사용했던 음식인데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 음식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 밤 미국 LA 할리우드에서 해외 최대 규모 시사회와 팬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사회 직전 할리우드 인근 LA시티 칼리지 운동장에서 열린 팬 이벤트에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한 2,000명의 팬이 모였습니다. 워낙 참가자 규모가 크다 보니 행사장 앞에 입장 대기줄이 기다랗게 늘어섰고 이들이 모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입장한 뒤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과 번호표를 받는 등의 과정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들어와 운동장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영희 인형을 마주하고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서 깊은 극장인 이집션 시어터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500여 명의 기자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에피소드 1편을 관람했고 60분 분량의 상영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 벨라 바자리아가 작품 상영 전에 무대에 올라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줬다. 시즌2는 벌써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지명됐는데 오는 26일 공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과거 2000년 자신이 LA의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시절 다른 감독의 영화를 보러 이 극장을 찾았었는데 24년 만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상영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에 맞춰 관련된 음식 아이템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공식 IP 파트너사는 간편식, 디저트, 굿즈 등 약 40여 종에 달하는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달고나 라떼, 랜덤 달고나 등을 판매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아예 급식 시스템까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는 한국식 급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3대 급식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지 구내식당에 그쳤던 해외 사업이 지금은 한국 급식 기업에 대한 호감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3대 급식업체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사업장은 320여 곳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7개국 88곳에 진출해 있고 아워홈이 4개국 110여 곳, 삼성 웰스토리가 3개국 130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업체들은 해외 사업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K푸드를 지목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20% 수준인 한식 메뉴 비중을 향후 3년 동안 사업장에 따라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고 아워홈의 중국과 베트남 사업장 한식 비중은 각각 70%, 46%에 달합니다. 아워홈은 이들 국가에서 한식 코너를 고정으로 운영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 사업장에선 특식으로 K푸드 관련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미역국과 계란볶음밥, 된장찌개 등 한식 국탕, 밥류 메뉴가 인기가 높으며 베트남의 경우 닭강정과 제육불고기 등 반찬 메뉴 선호도가 높은데요. 한국 급식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HMR 가정간편식입니다. 대규모 식품 제조 역량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HMR 제품을 만들면 세계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급식업체들은 이제 동남아뿐 아니라 폴란드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공장과 미국 우정청 구내식당도 운영 중일 만큼 미국과 유럽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헝가리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고 현대 그린푸드는 4천여 명이 근무하는 미국 기아 조지아 공장 급식을 제공 중입니다. 한국 급식 전문 업체들에게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국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류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류 문화로 부상한 K컬처가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중독시킨 로제의 신곡 아파트부터 유튜브 최초 신기록을 경신한 더 핑크퐁 컴퍼니,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까지 K 콘텐츠가 곧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BTS, 기생충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K 콘텐츠 전체로 퍼져나가 문화적 파급력을 넘어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흑백 요리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 총 28개국 탑10에 올랐고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한국 예능 최초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요식업계는 물론 관광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랩과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첫 방송 이후 일주일간 흑백 요리사 관련 검색이 폭증했으며 출연 셰프들의 식당 검색량은 전주 대비 74배 상승했고 셰프들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은 약 148%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아시아 최고 미식 여행지로 꼽혔으며 방한 관광객 중 64%가 한국을 방문한 주된 이유로 한국 음식 체험을 꼽는 등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K푸드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시즌2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전통 장에 대한 호기심도 뜨겁습니다. 장은 사실 한식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난이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흑백 요리사를 계기로 된장, 간장, 고추장에 도전해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K푸드의 열풍이 가히 대단합니다.
한국을 찾은 해외 유명 요리사들이 우리의 전통 식재료인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장류의 깊은 맛에 푹 빠졌습니다.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장만큼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 정부와 한식진흥원이 해외 여러 나라의 유명 셰프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장 문화와 장을 활용한 한식 체험을 통해 한식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셰프들은 독특한 장의 풍미에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오는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식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 로컬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궁금해합니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정형화된 프랜차이즈 음식보다는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로컬 음식은 어떤 맛일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높아지자 외국인들 사이에서 진짜 한식, 즉 로컬푸드 한식에 대한 궁금증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미있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판매용 김치가 아닌 진짜 한국 할머니가 만든 한국 로컬 김치에 대한 궁금증까지 생긴 것입니다. 최근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미국 플로리다주의 인플루언서 제이크 허치슨의 김치 구매 성공기가 화제입니다. 영상 속에서 허치슨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느 빵집에 들어가 $13, 약 18,000원을 내고 김치를 사 먹습니다. 허치슨은 방금 한국 빵집에서 진짜 한국 김치를 사왔다며 유리병에 담긴 김치를 들고 등장하는 영상을 지난달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빵집을 찾아간 허치슨은 한국인 여성 4명이 있던 가게에서 직접 번역기를 돌려 $13의 진짜 김치를 구했다고 보여줍니다. 제이크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자신이 구해온 김치를 직장 동료와 함께 시식했는데 이들은 샐러드나 과일에 곁들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는 이 김치에 대해 한국 할머니가 만든 진짜 한국 김치라고 표현하며 직접 맛보고선 마트에서 산 것보다 맛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금 간 말고 액젓까지 넣어야 진짜 김치다. 미국인 한국 할머니 손맛을 어떻게 아는 거냐. 미국 현지 김치는 맛이 2% 부족한데 미국인들도 이 사실을 알다니. 라며 김치의 맛을 구분하는 미국인의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기준으로 허치슨 이 영상은 SNS에서 254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게재된 이후 보름이 조금 넘은 기간에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허치슨은 단순 구매하기 외에도 밥과 견과류, 용과 등의 김치를 올려 먹는 모습이나 김치클럽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한국말을 하는 모습 등을 공유했습니다. 급기야 현지인들은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 이웃집 백인이 옆 동네 빵집에 한국인이 만든 진짜 김치 판다고 말해줘서 가봤더니 팔고 있더라. 라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손맛으로 만든 음식을 알아보다니 그동안 다양한 조리법으로 생산된 김치를 맛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인플루언서 로건 모핏은 조미료인 미원을 이용해 한국식 오이 샐러드를 선보여 화제된 바 있는데요. 로건 모핏은 이외에도 보쌈, 김치찌개, 오이냉국, 비빔밥 등 집밥 스타일의 한식을 손쉽게 만들고 간조차 손대중으로 해 활동 초기부터 가족 중 한국인이 있을 것이란 오해까지 샀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평생 캐나다에서 살았고 한국인 친족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로건은 오로지 한국 재료만 사용해 한식을 만드는데 그가 영상에서 보여주는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라 대장금에 빗댄 로장금이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요리하는 모습, 손대중으로 양념으로 넣고 간을 보는 모습, 집밥 스타일의 세팅 등은 한국 의향기를 풍깁니다. 그는 현지 김치를 맛보기 위해 직접 한국 재래시장에 들르거나 편의점에서 자기만의 조합으로 능숙하게 한 끼를 때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로건이 영상은 한국인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구독자는 한국의 진심인 유튜버라는 한국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변호사 조엘리 몰리나도 요리 채널인 코리안 비건을 운영하며 다양한 한국식 요리를 선보이는데 조회수는 3억 회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의 한식 사랑이 점점 더 세분화하고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한중일의 식문화가 뒤섞여 외국인들에게 잘못 알려지거나 아시아 음식으로 한데 묶이는 경우가 잦았던 과거와는 정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식은 아시아권 국가의 식문화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 외국인 한식 소비조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하는 현지인 응답자들이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2022년 대비 2.4%포인트 늘었고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K-콘텐츠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해외 진출의 적기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며 불닭볶음면이나 햇반 등 앞서 해외에 진출한 식품들이 속속 성과를 내는 가운데 최근 흑백 요리사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소형 식품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적극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한류 열풍을 어떻게 수출로 이어지게 할까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최근 몸값이 높아진 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기업 풀무원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육상 김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김은 어딘지 낯선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육상김 기술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최근 해수온 상승, 영양염 고갈, 잦은 태풍 등으로 해상 양식을 통한 양질의 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풀무원은 2021년부터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육상 김 양식은 김을 육지에서 양식하는 기술로 바이오 리액터, 즉 생물 반응조로 불리는 큰 수조 안에서 김을 재배하고 수확해 상품화하는 방식입니다. 수조 안에는 바다와 동일한 김 생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육상 김 양식은 철저한 관리하에 김을 재배해 객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김 재배가 가능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 미래 김 양식 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풀무원은 월 10kg 이상의 육상양식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육상양식 물김을 활용한 첫 번째 메뉴로 들깨물김 칼국수를 선보였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듯 잘 만든 한국의 콘텐츠들이 음식업과 관광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 제2의 한류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